예, 내일신문 김종필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29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진행했고요. 오늘은 박주민 의원님을 모시고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락은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례조사를 하죠.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잘한다는 국민들의 의견보다는 잘 못한다는 의견이 이제 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형성이 돼 있고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예. 그중에 가장 큰 이슈는 아마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여전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다. 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첫째가 이제 부동산 문제. 예.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뭐 계속 뭐 되었지만 경제가 뭐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기저에는 이제 경제 해결에 대한. 그리고 남북 관계 같은 경우도 저희 정부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지만 또 요즘에는 또 완전히 교착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몇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진단을 좀 객관적으로 하셨는데 어쨌든 4.15 이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현재 이제 176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기간이 이제 국회가 제대로 시작된 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성과가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2달 기간에 국회의 성적표를 매긴다면 뭐 꼭 점수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원 구성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고 원 구성 자체가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법안 같은 경우 이제야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나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아직 뚜렷하게 이제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원 구성 마쳤고 그다음에 추경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셨는데,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 전통을 보면, 과거에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되게 역동적이고, 또 자유롭게 의견과 견해가 막 교류되는, 소통이 되는 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이제 행태를 보면, 지나치게 이제 옥죄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 유권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좀 강한 거 아니냐, 지나치게 당론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심이나 당원들의 당심을 좀 체계적으로, 역동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좀 나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라고 표현되는, 그때 너무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 또 통합력보다는 이제 따로국밥식이어서 실제 입법 성과나 뭐 이런 걸 정치 성과를 못 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 후보님은 당내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현재 당내 소통이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고 어느 방향으로 소통 문제를 개선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 좀 주시죠. 당의 경우에는 이제 뭐 장기적인 방향도 있고 또 중단기적인 운영 기조가 있어요. 사실 20대 국회 때 제가 속해 있었던 지도부의 경우에는 최대 목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총선을 승리하자였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당 혁신을 위해서 뭐 플랫폼 정당화하자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예. 지역위원회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여러 가지 네.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많은데 뭐 유세문이나 출마 선언문 같은 경우에서도 예. 이제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뭐 예. 또 전환 이런 얘기들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당 관리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역동적으로 네. 움직이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 속에서 뭔가 답을 찾아 나가는 형태로 운영 기조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들을 위한 소통 구조들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교체기죠. 그러니까 예. 총선은 끝났지만 당 지도부는 이제 교체가 되는 시기인데 네. 이제 교체가 되면서는 이전처럼 이제 안정적 운영이라는 기조, 네.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역동적이고 네. 소통에 능한 형식으로 태세도 전환하고 필요한 구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 그 후보님께서는 현재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 예, 기존 전당 예, 하셨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최고위원 중에 이제 최다 득표로 말하자면 1등을 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당내 일반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그죠? 뭐 일반 당원, 권리당원 이런 분들로부터 많이 이제 호평을 받는 그래서 어쨌든 당내 지도부에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만일에 당선되셨다고 볼 때 박주민표 민주당은 내가 지도부의 그 주요한 구성원이었을 때에 계승할 점과 극복할 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조금 전에 코멘트 하실 때 당내 소통을 하는 구조 같은 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대안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죠. 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 당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데 관여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플랫폼을 만들고 좀 소통 구조를 강화했었던 역할을 당 현대화 특위가 했었고 그 특위 위원장이 저였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좀 정비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려고 했었던 그 세 가지 목표로 현대화 특위가 움직였고 그래서 뭐 전에 없이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들만 워크숍을 했지만 전국 지역위원장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정책전당대회를 한다든지 2030 청년들을 위한 정책 포럼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 당원 투표를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당원용 교육 교재 이런 것들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계속 이어받아서 그 좀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뭐 사회적인 대화를 제가 강조하는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현안 대응식 대응보다는 당이 좀 긴 호흡으로 내용을 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청사진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구조도 당에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그런 구조는 당연히 당내에서의 토론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의 토론도 하고 수기 절차가 필요하다면은 시민들의 수기를 좀 붙여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의 능동적인 그런 그 정책 생산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갖춰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의 이제 좀 근원적인 혁신, 그러니까 개선의 방향성, 그다음에 구체적 대안들이 꽤 준비가 되셨는데 어쨌든 후보 등록은 이제 제일 뒤에 하셨습니다. 세 분 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고심이 컸다는 얘기인데 등록 막바지에 이제 하셨습니다. 그 고심의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락이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를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치적 생명도 또 연계돼 있고
근데 이제 무엇이 우리 박주민 의원님을 후보로 도전하는데 고민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처음에는요, 이미 이제 출마 선언한 두 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안정적으로 치러지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르경 보면 안정적인데. 네.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무렵부터 좀 당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또 안정보다는 뭔가 변화, 또 신속함, 현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걸 못하면 안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대선도 사실은 이 앞으로 남은 2년을 잘 보내지 못하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뭐 안정적 어떤 전당대회, 또 그것을 부자 몸조심 같은 이런 거보다 그것을 이은 안정적 당 관리, 이거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당 혁신 방안이라든지 당의 태세 전환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초기 안정적 당 관리 또 안정적 전당대회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굳이 출마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 이제 또 의원들과 상의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대한 애정이나 또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정은 이제 어떤 기조로 이해하겠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락에 대한 타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가 어쨌든 되셨죠. 사실 뭐 제가 상의를 했던 많은 중진 의원님들은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걸출한 두 분이 지금 구도를 딱 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진다 하더라도 득표에서는 좋은 결과를 못 볼 거다. 그렇게 되면은 네가 던졌던 메시지뿐만 아니라 너의 정치적 자산이라든지 생명에도 타격이 갈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솔직히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은 됐어요. 뭐 제가 정치적 자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뭐 그거조차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향후에 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거에 뭐 이인영 의원님도 그런 경험을 겪으셨었고 해서 사실 뭐 그런 부분도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 한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대되는 고민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50년대생이 이제 위에 쭉 있고 그다음에 586이 쭉 있고 특히 상당히 두껍게 그 뒤로는 아무도 안 보인다. 이런 정당에 누가 뭐 희망이 있다 또는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겠냐라는 말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말들에 또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뇌 출마를 둘러싼 이제 고뇌가 당에 대한 애정이나 진정성 측면에서는 뭐 공감을 얻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 이게 이제 사실은 민심도 반영이 되지만 당심이 주요하게 많이 반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룰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세칭 얘기한 이제 친문이 당의 이제 어떤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범친문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보통 언론이나 세간에서 우리 후보님도 이른바 이제 친문의 어떤 그 주도적 역할하는 분들하고도 좀 어쨌든 소통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그렇진 않다. 뭐 이번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소위 말하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류의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공이 저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1등, 2등, 3등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등위는 고민이 있으셨겠죠. 자, 이제 그렇고 후보님께서는 이제 민주당의 당원에 있는 이제 부정부패 사유로 보궐이 생겼을 때 무공천하는 이제 하자는 당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장 후보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인터뷰 내용을 좀 다시 보시면은
약간 이제 제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워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 추천 관련해서는 입장을 그런 맥락에서 볼 땐 저희는 바꿨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입장 바꿨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죠. 예. 그 이유는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겁니까? 부산만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원 당규를 지킴으로써 뭔가 신뢰를 보여드리는 모습이 네. 공당으로서 더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이제 서울까지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거의 합치면 2천만에 가까운 유권자의 선택의 기회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 헌법 정신에 따른 주권자의 선택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예. 당원 당규를 지키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2천만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그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안 된다라고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선을 쫙 미리 지금 긋는 것보다는 차기 지도부가 뭐 당원이나 또는 국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랄지 판단을 하는 기준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맥락에서 후자의 중심을 더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그러니까 어쨌든 변수가 박원순 시장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긴 측면 그로 인해서 어쨌든 전체 유권자의 그 규모 또 주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선거라는 맥락에서 볼 때 차기 지도부가 당내 의견 수렴도 하고 국민 여론도 잘 조응해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낫지 않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분들이 이거를 마치 유리함을 쫓아가는 것으로 보시더라고요, 기자분들이. 뭐 어쨌든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슨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면 꼭 당선이 될 것이다. 라면 유리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당선이 안 되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대선에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후보를 낸다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유리함을 쫓아가는 거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후보님의 이제 진심이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서울시장의 이제 보궐이 유고 상황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천 타천으로 많은 민주당 내 물론 야당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 여러분들이 거론이 됩니다. 뭐 박영선 우리 추미애 의원 등 그런 장관 등 그러면서 우리 후보님도 주요하게 거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의혹까지는 아니고 어떤 비판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맥락이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차기 지도부가 돼서 뭐 8월이나 9월에 결정을 하면 후보를 좀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당이 꼭 유리한 결정이라고 할까요?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저는 그렇고 뭐 후보님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지난주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금 야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민주당보다는 야당 쪽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여론으로 형성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전제로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는 방점이 출마를 안 한다는 쪽이냐, 아니면 현재까지라는 시점에 더 비중을 둔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뭐 현재 생각이 없는 건 맞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다, 일단. 그러면 그 이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공식적으로 하신 바는 없죠. 그다음에 당에서 후보를 낼지 안 낼지도 결정 안 돼 있고 저는 현재 생각이 없고 더 뭘 말씀드려야 되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죠. 오히려 기자분들에게. 이제 여론 일각이나 호사가들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그 당대표가 되면 이제 아주 뭐 최선이고 차선은 2등 정도 하고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가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호사가들 또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드라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출마하는 캠프 내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오히려 서울시장에 대해서 저한테 권유하시는 분들은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대표라는 내전을 치르는 거잖아요. 이건 외전이 아니라 내전을 치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거나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 자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장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당내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갭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리스크가 위험 요소가 더 크다고 보시는 측면이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뭐든 도전 자체도 아름답지만 현실 정치는 또 성취를 해야 그것에 걸맞는 또 책무를 또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더 여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공약과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후보님도 그거를 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고난에 처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심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른바 이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우문현답이라고 요즘 회자됩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걸 강조하셨고, 그것의 프로세스는 사회적 대화다라고 하는 걸 되게 어필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민주당 현재 이런 부분에 약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한 거고 이것의 해법은 뭔지에 대한 공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약하다, 현재는 약하다라기보다는 현재는 좀 잘 안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이 지금 원래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국회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파트너인 야당을 보고 자꾸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보다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당장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려면은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에게 국민들이 176석이라는 굉장히 큰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뭔가 좀 할 일은 하고 또 미래도 좀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주류로서의 모든 어떤 여러 문제를 끌고 가는 힘을 발휘해 주길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과는 달리 국민과의 야당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직접 많이 만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바뀔 누구나 다 바뀌어야 된다, 또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국회 내에서만 꽁닥꽁닥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국민들과 과감하게 대화를 해나가고 하면서 그 해답을 찾는 말씀하신 대로 우문현답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지금까지는 안정적 관리, 그 속에서 야당을 파트너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중심이었다면 태세를 이제 전환해서 국민 속으로 또 넓게 깊게 들어가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국민분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하는 작업들 능동적으로 2년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의 운영 기조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보통 당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총선 승리라는 걸 목표에 두게 되죠.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소기 성과를 났죠. 어쨌든 뭐. 났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 태세와는 다른 태세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 때가 됐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아마 다음 대선에서 선택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다시 안정적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이 2년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동시에는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그냥 안정적으로만 관리한다고 그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선도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 관리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적, 또 현장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계속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이나 현상 유지적으로는 그렇죠. 이후에 정권 재창출은 멀어져 간다. 근데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받은 건 맞으나 거기에 안주에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태세 전환을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어가다가 뛴다든가 그 앉아서 눈을 맞춘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강조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근데 보통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뭐 정치평론가나 일반적인 기자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세요. 구체성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구호를 외치고 말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국민 속에 답이 있고 국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리더십의 내용을 채우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니까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리더십, 유능한 진보 리더십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예시로 그 90년 전에 이제 미국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 일종의 이제 롤 모델을 말씀을 하셨어요. 뉴딜의 이제 핵심 가치가 구호, 회복, 뭐 전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른바 박주민표 한국판 뉴딜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을 담을 건가?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을 갖고 가고 유능한 리더십으로 태세를 전환하는데 그런 구체성, 강론은 어떤 걸로 뭐 정책이든 당 운영의 어떤 구체성이든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구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어려운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긴급 재난지원금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했고 그런 노력을 한두 번 더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에 한정해서만 보더라도요. 이미 뭐 그런 논의가 시작은 됐지만 저는 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어떤 구호적인 측면에서도 더 힘을 좀 많이 쏟아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구호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또 당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리가 제조업 중심이고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설계 단계라든지 뭐 개념 설계 단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품을 조립하는 데 좀 많이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제조업을 하더라도 약간 개념 설계라든지 이런 선진국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한 산업 정책이 마련돼야 되고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도 당이 해야 되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정부는 뭐 그래서 뭐 플랫폼 경제도 얘기하고 있고 그린 뉴딜도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도 뒷받침하면서 좀 더 힘을 갖게 만드는 거. 그리고 산업 정책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그걸 서포팅하는 게 저는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세문이나 출마선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환 첫 번째는 그 전환 과정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러 가지 가치들 좀 다 소중하게 좀 챙겨야 되죠. 젠더니 환경, 노동 이런 것들이요. 뭐 공정이나 연대 이런 것들 다 챙겨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풍부한 아마 전환된 이후의 사회의 모습을 꾸리는데 필요한 가치들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내에 필요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사회적 의제 연석회를 얘기했는데 그 하부의 어떤 그런 그 부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별도로 좀 만들어서 이런 가치들에 대한 정책들을 생산해내고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필요한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노동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준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노사 공동결정제나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든지 또는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는 했지만 못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한다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든지 또는 집단소송제 같은 걸 도입한다든지 우리 당원들 당심에 그 스며 들어가면 그 흐름이 생겨서 집권당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화를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출마 선언문이나 뭐 유세 이런 과정에서. 근데 사회적 대화라는 게 이제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 자체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뭐 또 누굽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뭐 다 사실은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맥락으로 보면 사회적 대화라는 게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을 강조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가 돼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대화야 뭐든 할 수 있는 건데 그 대화가 생산적이고 답을 내는 그러려면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난 극복도 중요해. 근데 그거는 포괄적이고 총론적인 당위나 방향성인데 그게 실현되도록 하려면 각계각층과 구체적 아까 얘기하신 정책 사안이 구현이 돼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성과가 안 나고 있어요. 안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해법은 아까 말씀하신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진단과 이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예.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76석을 얻은 뒤에도 좀 아쉽게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당이 주로 이제 야당을 좀 바라보면서 예. 하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예.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부의 기능이니까. 근데 사실 176석을 준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 이제는 저희 당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에 저희가 한 120 몇 석 가졌을 때는 우리가 뭔가 정책을 생산해내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176석이 됐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 합의를 실현할 테니 대화를 하자 그러면 전에 저희가 시도했던 사회적 대화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진짜 저희가 이게 합의가 도출돼서 그럼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다른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저희가 열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그렇죠. 실효적으로 할 수가 있는 실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의미의 대화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실효적이고 굉장히 효과 있는 대화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능동성이 결합이 돼야 돼요. 과거처럼 대화를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거치면 좋은 거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열어서 거기서 해답을 찾고 그러면 또 그걸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저희가 야당을 상대할 때도 야 우리가 그냥 우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차례 사회적 대화를 해보니 이게 답이래. 국민들이 이거 하라는데 해야지 하면은 야당을 설득하기가 훨씬 좋겠죠. 그런 능동성 이런 것들 그리고 실효성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집권당 당대표가 그래도 되고 싶고 그걸 해내겠다. 뭐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이 더 능동적으로 어떤 정책만이 아니라 저는 청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아직 저희들이 합의되지 않은 그런 그 큰 방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만 해도 뭐 저부담, 저혜택의 어떤 그런 형태의 복지냐, 뭐 중부담, 중복지냐 이런 것도 수년간 뭐 조금씩 얘기만 나왔었지 진짜 대화다운 대화, 토론다운 토론 없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학 입시 위주의 이 교육이 100년, 1000년 가야 되는 거냐. 우리 2년간 빡시게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번 토론해보고, 여러 의견 모아보고, 또 그 과정에서 일부는 또 설득도 이루어지겠죠. 하면서 진짜 100년지대계라고 하는 이 교육을 청사진 한번 그려보자. 물론 실제로 그 청사진까지 가는데 10년 걸리더라도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려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힘을 저희한테 주셨고, 그런 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당이 할 수 있는 정당.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후보님의 그런 열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는 지금 입법부 내에 우리 이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있고 제1야당인 그 미래통합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6석을 지지해준 국민들의 총의를 위해서 복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효과 측면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마이웨이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입법 성과를 내. 그래서 실력으로 입증하고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서비스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마이웨이 비슷한 경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언급하신 협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삼권 분립이 가장 골간이니까 우리 법을 또 전공하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구현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행정수도 문제 좀 나왔지만 뭐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포함하여 공수처 문제도 특히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제일 집권당의 대표야. 또 야당과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서 지금 이 두 가지 이 양 측면을 어떻게 조화해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요? 우선 이제 저도 야당과의 대화나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한테는 더 이상 상대방을 죽이는 식으로 정치하지 말고 국민이 채점하는 그런 경기로 가자라고 좀 제안을 할 거고 야당과의 대화에는 오히려 제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부채도 없고 역사도 별로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뭐 그 대화를 하는 장애물 없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과 대화를 함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을 제가 강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야당과의 대화도 다른 형태를 또 다른 색채를 띌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뉴딜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재밌는 게 뉴딜이 미국에서 좀 진행이 되고 나니까 자유주의라는 말로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에. 자유주의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자유주의고요. 그걸 반대하면 보수주의로 한참 동안 미국에서는 용어의 의미가 바뀌었었다는 거예요. 정치학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언론에서. 자유주의는 원래대로라면 약간 방임 형태인데 자유주의가 국가에 개입하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면 자유주의. 그걸 반대하면 보수주의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 뉴딜이 이제 한창 힘을 발휘할 때는 그렇게 인식하고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통합당에 서 있는 지형을 저희가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영향력을 많이 못 발휘하는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조차도 시민들이 저희가 추진하는 또 저희가 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그 위에 떠 있는 저희가 뭐 정치는 배라고 그러고 민심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이 떠 있는 물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를 저는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의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심지어는 특정 보수적이라고 정치적 성향이 분류되는 지역에서조차도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면 과연 그쪽에서 표를 받고 당선된 정치인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형을 뉴딜이 했던 것처럼 지형을 바꾸는 작업들도 저희가 계속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안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이제 공수처 문제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길일까요? 공수처 관련돼서는 이미 법이 통과됐고 시행 시기가 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위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법학자들, 뭐 저도 그렇고 이게 위헌성 있는 법이다 또는 기부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야당과도 대화는 해야 되니까 짧고 집중적인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쪽이 태도를 전혀 변할 기미가 없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렇고 어쨌든 뭐 현재 결정을 두고 보자고 하고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하지 않고 이게 이제 현재 통합당의 스탠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실질 대화, 그러니까 효과를 창출하는 실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리더십의 어떤 요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이제 잘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아까도 이제 얼핏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교육이 100년지 대계고 그래서 최근에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것도 국가의 어떤 미래를 크게 획을 가르는 중대 사안입니다. 근데 후보님께서 주신 그 공약 어떤
그 입장으로 보면 산부가 다 세종시로 가자는 거예요,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그렇고 또 어쨌든 국회도 또 가는 거고 사법부도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특히 강조한 거는 전국 10개 거점 대학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도 예산을 2조 4천억 정도 투입해서 교육 분산을 해서 명실공히 균형 발전, 지방 어떤 분권 이런 것도 실어가는 국가 미래 재설계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입장이신데 조금 구체성을 좀 뭐 대학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이전이 제가 좀 다르게 약간 결이 다르게 주장해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어떤 대학 특정 대학을 이전하자가 아니라 지금 10개 정도의 지역 거점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교육이 입시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대학 입시 전까지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기울이고 투자도 합니다. 근데 정작 입시를 통과하고 들어갈 대학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유명하거나 국제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어차피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린 뉴딜을 얘기하기도 하고 플랫폼 경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해도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인재를 우리가 못 키워낸다. 즉 대학 교육이 굉장히 빈곤하고 부실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학은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왕 투자할 거 10개 거점 대학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거점 대학이 그 투자를 바탕으로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 수준이 높아진 대학들을 네트워크로 묶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졸업하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졸업장도 이왕이면 같은 이름의 졸업장을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서울에 있는 소수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그 대학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몰릴 필요가 없죠. 거기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하고 그런 대학들의 취업까지도 묶어버리면 연계돼야 돼. 묶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인구도 이전이 될 겁니다. 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구축이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기업들도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지는 기업들조차도 스스로 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역설적으로 기왕에는 저도 이렇게 듣기에는 되게 현실성도 있고 해법으로 유효하다 이런 어떤 저기 갔습니다. 공감을 갔는데 근데 이게 기왕에 왜 안 됐죠? 왜 안 됐다고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제 복잡한 논리들이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논리 이면에는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을 한꺼번에 뭔가 풀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이해관계의 가장 핵심이 서울대를 그럼 폐지하냐, 서울대를 이전하냐. 만약에 이제 그런 게 그런 것까지 제 발언을 막 그런 식으로 막 보도하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 문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데 10개 거점대가 엄청나게 투자하자는 거예요. 서울대만큼. 제가 2.4조를 얘기한 게 지방 거점대에 투자되는 금액하고 서울대학에 투자되는 금액하고 5분에 끝납니다. 평균 잡으면 2,400억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10개니까 2조 4천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2조 4천억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쫓아가려면. 뭐 똑같이 서울대가 투자한다고 이 격차가 바로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더 투자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면 그거예요. 끌어올려서 이걸 네트워크로 묶자는 거지. 뭐 특정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저는 그걸 넘어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 되려면 그게 이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의 체제나 운영 방식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기득권의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게 이제 지도부의 최고 책임자의 역량이다. 기업으로 치면 CEO고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경영 능력을 잘 발휘하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제 다음 일정도 있으셔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는 자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도 잠깐 또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대법원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왜냐면 주로 서면 심리예요. 헌재는 평생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왜냐면 서면 심리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헌재는 헌법적 가치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광주로 좀 가고 대법원은 대구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이런 그 기획 아이디어 대안을 낸 분은 정치인 중에 기왕에 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박주민 표인데요. 법조를 전문가니까. 법조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대법원도 마치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권위, 상징성 이런 거 이제 그 전통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요. 이제 우리 독자나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은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합 총화에서 자 그러면 박주민표 당은 나중에 이제 뭐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뭔가 역할을 할 때, 서울시장일 수도 있어. 아니면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치인 또 현재 당대표의 후보로 나선 박주민표 리더십, 박주민표 시대 정신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예를 들면 당원이든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뭐 왜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를 집약한과 흡사해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다 네, 빼주시고요. 네. 쓸데없는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정치인은 공적인 서번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이익과 공적인 목표를 향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저도 바쁘게 국민들을 만나고 봉사하려고 하겠지만 예. 저희 당에 소속돼 있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말 발가락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아마 제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봉사하는 리더십. 예, 그 봉사- 역동적으로 예, 추구하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하는 속에서의 리더십.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리더십. 예. 예, 뭐 질문에 응해 주셔서, 그러니까 바쁜 시간 내서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하신 말씀 있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한 데다가 좀 그래, 그래서 좀 죄송해요. 예. 아닙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